건설시공학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설공사와 토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건설공사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자, 건설공사는 이제 직접공사와 가설공사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직접공사는 뭐냐? 직접공사는 시설물 또는 부속되는 공사. 시설물이 하는 거는 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그 토목 시설물이 됐건 아니면 프랜트 공장 시설물이 됐건 이런 그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부속되는 공사. 거기에 이제 뭐 담장이라든지 뭐 조경공사, 뭐 정문 이런 뭐 조그만 그 부속되는 공사를 포함해서 요건 직접적으로 만드는, 시공하는, 뭐 건물 같은 건물을 짓는 이런 공사를 우리가 직접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설공사,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가설공사. 가설공사는 뭐냐? 가설공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또는 임시로 설치되는 공사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임시로 설치되는 공사. 그러니까 임시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임시로 설치됐다가 다시 해체되는 그런 공사들이에요. 즉, 두 번째,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비한 제반 시설의 총칭이다. 일시적으로,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되는 이런 공사를 가설공사라고 한다. 또 이제 세 번째, 본공사 완료 후 해체 정리하는 것으로 본공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해체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공사, 직접 공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가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가설공사는 이제 뭐 뒤에 보면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맨 먼저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해체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장사무소, 그 현장사무소 그 직원이 근무하기 위해서 현장 내 사무실을 짓죠. 현장사무소는 현장이 끝나면은 거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걸 해체하죠. 자재창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계, 뭐 작업을 위한 비계 아니면 안전상 필요해서 설치하는 비계. 또 이제 현장 여러분들 건설 현장 주변에 가보면은 그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 울타리, 울타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설 공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설 공사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공통 가설 공사는 공통적으로 건물을 처음부터 이제 다 시공 끝날 때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설 공사를 공통 가설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가설 도로는 이제 현장 내 도로라든가 또 현장에 뭐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로 임시로 내는 도로들, 임시로 냈다가 이제 현장 뭐 공사가 끝나면은 도로를 해체하든가 아니면 새로 본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도로를 우리가 가설 도로라고 그러고, 뭐 가설 울타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밑에 사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들이 가설 울타리죠. 그리고 뭐 가설 사무소는 어, 그, 그 현장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현장 내 뭐 임시 건물로 설치를 한다든가, 저 사진 좌측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그 컨테이너
현장 내부에 컨테이너 2개 갖다 놨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설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죠. 또 이제 전력 설비. 전력 설비는 뭐냐면은 전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 건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한 전기. 요것도 이 전기는 우리가 뭐 평상시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뭐 한전에서 계속 전기를 들어와서 뭐 계속 사용하지만 현장 이 공사할 동안은 공사할 그 동안만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그 이제 건물에서 어, 계속 쓰기 위해서 전기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전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력 설비도 가설, 현장에서 쓰는 전기는 가설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용수. 용수는 이제 수돗물을 얘기하죠. 수돗물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근로자들이 뭐 샤워를 한다든가 이런 데도 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물하고 섞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물이 필요하다든가, 뭐 아니면 청소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용수, 이걸 우리가 공사용수라고 그러고, 이것도 가설공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공사용 기계기구의 설치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물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통가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가설공사는 뭐냐? 직접가설공사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뭐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공통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일부분, 그러니까 공정의 일부분의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가설 공사를 우리가 그 직접 가설 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부분 공사 끝나면은 이건 이제 뭐 해체되거나 뭐 아니면 새로운 그 공종에 필요한 가설 공사를 이제 또 그때 다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준틀은 뭐냐? 기준틀은 이제 뭐 철근을 배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적 그 벽돌을 쌓기 위한 그 위치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먹줄 이렇게 튀기는데, 이런 먹줄 치기 위한 기준을 잡는 이런 그 위치를 잡을 때 기준을 잡는 게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의 위치를 잡는 걸. 이거 공중에다가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무로 그 외부에 건물 주변에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울타리 그 기둥에 그 움직이지 않는 곳을 잡아서 기준점을 잡아서 하는 걸 우리가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계는 그 아래 사진에 우측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작업 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걸 이제 저런 걸 비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처럼 거. 근데 저거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은 비계는 해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시설은 그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거기 위해서 저 우측에서 보면은 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그 선반들이 있죠. 저거는 이제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하부에 그 근로자들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고, 또 그 작업 발판을 위에 이제 설치하고 그 작업 발판 옆에 안전난간대를 이렇게 설치한 거를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시설에 해당이 되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해체가 돼요. 이런 가설 공사를 우리가 직접 가설 공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요거 이제 쭉
그래서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 이게 이제 공통가설공사는 운영관리상 필요한 가설시설이고, 직접가설공사는 본 건물 축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요 가설공사를 뭐 이제 하기 전에 가설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요 가설공사를 계획 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뭐 이 가설공사가 그냥 뭐 주먹구구시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건물 규모라든가 뭐 주변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설공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설치 위치를 설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본공사가 이게 이제 현장 사무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본공사가 그러니까 본 건물이 들어서야 될 그 위치에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 현장 사무실 때문에 본공사가 지장을 입겠죠. 본공사를 본공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장 사무실이 그 위치에 거기 위치에다 설치해 놓으면은 본공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본 건물에 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고, 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뭐 화장실 이런 것들, 이런 공통 시설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별도로 그 이제 본 건물이 설치되지 않는 이런 뭐 가 부분, 그 울타리 옆에 부분 이런 데다가 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공사의 공정과 설치 시기의 조정. 근데도 뭐 도저히 그 부지가 좁아서 도저히 이제 거기다가 설치할 수밖에, 본공사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다든가, 또 이제 뭐 너무 뭐 가까이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또 있겠죠. 이럴 때는 그 이제 설치 시기를 공정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본공사의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먼저 하고 먼저 실시하고 뭐 그 안에다가 현장 그 공통 가시설 즉 뭐 현장 사무실 뭐 창고 이런 거를 그 골조 안에다가 설치하고 또 이렇게 조정해서 설치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죠. 뭐 그런 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사용으로 전용성을 높일 것. 가설공사는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체하니까 이게 이제 이 자재를 다른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용성이라 그래요. 이걸 다시 사용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계용 이제 뭐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현장 내에서 이쪽에서 설치했다가 다 해체하고, 아니면 다른 공정 작업할 때 또 설치했다 해체하고, 이렇게 이제 전용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 전용성을 높여야만이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 사용으로 전용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설 설비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할 것.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했다가 해체했다. 다시 또 설치했다 해체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조립도 쉬워야 되고 또 해체가 또 쉬워야 돼요. 이게 조립이라든가 해체가 힘들어서 뭐 위험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조립 해체가 쉬운 자재를 사용하고 쉬운 공법을 사용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비의 규모가 적당할 것. 공사에 비해서 너무 크다든가 공사에 비해서 너무 뭐 적게 설치했다든가 그러면 그 가설 설비를 아예 뭐 사용을 못할 그럴 경우도 있겠죠. 너무 적게 설치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래서 그 규모를 잘 봐서 규모가 적당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공통가설공사가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그 건설 현장에는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정문을 세워서 뭐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출입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이제 뭐 근로자라든가 현장에 사용하는 자재, 반입 뭐 이럴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현장 정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좌측에 정문이 열려 있고 거기 사진에 근로자 한 분이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요게 이제 세륜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 저기 차량이라든가 장비들 나올 때 이제 먼지를 이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청소는 그런 설비예요. 이걸 세륜 설비라고 해요. 세륜 설비. 이것도 이제 가설 공사에 들어가요. 세륜 설비도. 그래서 이렇게 현장 정문도 그 가설 공사다. 그래서 이 폭은 최소 보통 뭐 4m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자동차가 교행하고 뭐 하기 위해서 보통 6m 이상씩 뭐좀 넓게 이렇게 그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넓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최소 4m 이상은 해야 된다. 4m 이상은 근데 뭐 4m 갖고는 좀 어렵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 여러분들 뭐 가설 울타리 뭐 현장 주변에 보면은 다 주변에 가다 보면 가설 울타리들이 다 있죠. 여기 설치 목적이 나와 있고 높이가 1.8m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시내는 이 1.8m를 갖고 이제 1.8m는 낮고 보통 6m 높이로 해요. 왜냐하면은 시내 같은 경우는 현장 내부에서 지금 여기 이 순수하게 울타리의 목적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대지를 구획하고 뭐 교통을 차단하고 도난 방지, 가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비산먼지 우리가 현장에서 나는 먼지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환경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이 또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까지 막다 보니까 높이는 보통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6m 높이로 하고 그보다 조금 좀 낮으면은 2.4m 높이로 울타리를 해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사진의 우측 그 정문에 이렇게 설치된 요 울타리는 우리가 이제 EGI 펜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1.8 높이가 1.8m 높이에 그 위는 그 비싼 먼지를 막기 위해서 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진막이라고 하는 거를 더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 높이가 2.4m 높이로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현장 사무소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사무실로 근무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감리자, 그다음에 시공자, 뭐 아니면 건축주 필요한 이 건설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우리가 현장 사무소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컨테이너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제 그 협력업체 우리가 하도급 업체라고 그러죠. 하도급 업체에서도 현장 사무실을 소규모로 갖다 놓고 현장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는 현장 사무소 크기도 이렇게 현장 직원 1인당 5에서 8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규정
이게 이제 요건 권장사항이고 뭐 규정에 나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현장 사무소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비실, 휴게실. 정문 정문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다 경비실이 다 있죠. 그리고 현장에도 뭐 도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경비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진의 우측에 이제 휴게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휴게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 여름이라든가 겨울철 그 무더위 또 강추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휴게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가설공사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시설도 가설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교육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면은 이제 안전교육을 받는데, 안전교육은 뭐 법적인 안전교육이 한 달에 2시간씩 근로자 같은 경우, 또 관리감독자는 뭐 1년에 16시간씩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외부 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이렇게 안전교육장이 있어야만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인 안전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교육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가설 화장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설 공사, 임시로 공사 기간에만 설치하는 요 화장실. 여기 보면 대변기, 소변기, 뭐 20명당 1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이것도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대신, 이런 것들이 가설공사에 포함된다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보관시설. 요거는 좀, 현장 창고가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시멘트 보관시설, 현장 창고를 우리가 이제 창고를 얘기해요. 현장 내에서는, 건설 현장 내에서는 시멘트를 많이 쓰죠. 시멘트를 이제 뭐 조적공사, 방수공사,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시멘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멘트는 이 습기가 있고 물이 있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물에 이제 수화작용으로 인해서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습기가 없도록 해야 돼. 습기에 의한 습기가 많으면 시멘트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습기를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공기가 많이 잘 통하면 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게 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올라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마루 높이는 30cm 이상 높이고 빗물이 들어와서 그 시멘트가 굳으면 안 되니까 빗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또 반입과 반출을 따로 두어서 반입한 순서대로 먼저 사용하기 좋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 두면은 이게 더 굳고, 그러니까 두른 순서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또 배수 도랑, 물이 빠지는 배수 도랑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쌓기 단수는 13포 이하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쌓기 단수는 13포라는 거는 이게 시멘트를 무한정 높게 싸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밑에 하부에 있는 시멘트들은 그 무게로 인해서 오히려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너무 하중이 가지 않도록 13포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루 높이는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고, 뭐 빗물,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안 되게 하고, 쌓기 단수는 13포 이하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 뭐 종종 나오니까, 이런 건 좀 머릿속에다가, 이런 거는 좀 담아놓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리고 이제 변전 시설이 있는데, 변전 시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기, 우리가 전기가 외부에서 외부 그 전봇대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줄 때 얼마로 몇 볼트로 보내주느냐? 보통 22,000볼트로 보내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 22,000볼트로 한전에서 보내주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몇 볼트를 사용해요? 보통 이제 220볼트를 그러니까 이제 다운시켜서, 전압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다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건설 현장에서도 220볼트 혹은 380볼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전에서 오는 한전에서 오는 선 22,000볼트를 바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요거를 220볼트, 380볼트로 요거를 낮춰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시설, 이 변전 시설을 현장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진과 같이 현장에 이렇게 변전 시설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사하는 동안 사용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요걸 해체하죠. 해체하고 본 건물,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새로 이제 시공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공한 건물에는 지하에 변전실이 보통 있어서 변전실이 별도로 또 설치를 해서 거기서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그쪽에 그 전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변전 시설도 우리가 가설 공사다. 그래서 현장에 정식 전기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설치된 변전 시설을 우리가 공통가설 변전 시설이다. 그리고 전기선이 인입이 편리하고 긴급시 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위험하죠. 22,000볼트고 전기가 살아있는 전기니까 아무나 이거 만졌다가는 큰일 나요. 감전 사고 나죠. 그래서 또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시에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무실 근처에 설치하는 이제 하는 편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자, 그리고 세륜기. 아까 그 사진에서 말씀드렸죠. 자동차 먼지라든가 흙먼지를 씻기 위해서 현장 정문에 설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륜기 바퀴를 닦아주는 거. 그래서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하부를 씻어주는 장치다. 즉 먼지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밖으로 끌고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세륜기고, 또 소방 설비함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또 현장에 필요하죠. 이런 거는 기타 사항에 포함되는 거고, 그런 것도 다 공통가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는 쓰레기도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별도로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통가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이 떨어지면은 안전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하물 떨어지면 밑에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맞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걸 우리가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해요. 낙하물 방지망. 그래서 시가지 협소한 대지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 바깥에 설치하여 작업 도중의 자갈, 벽돌 조각 등이 도로 또는 이웃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통 수평 이렇게 된 보통 요 수평의 면에 대해서 30도 정도로 기울기를 그렇게 해서 위에서 떨어져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높이는 이제 요 밑에 하부 높이하고 그 위에 또 설치하는데 여기 10m 간격으로 보통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설공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엘리베이터 홀은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밑에부터 꼭대기까지 다 이제 구멍이 오픈되어 있죠. 여기 이제
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근로자들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아주 그 바로 그 추락사, 아주 그 사망 사고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 이런 시설도 공통 가설 시설물이다.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작업하기 위해서 요 이제 이 내부 마감 작업, 이 천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단관 비계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 비계를 설치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요게 공사 작업이 끝나면 요건 이제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통 가설이고,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칠한 이렇게 망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 난간대예요. 밖으로 근로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부분은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통 가설이다. 공통 가설 공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이것도 이제 근로자들이 이걸 이제 타고 이거 이제 옮겨 다니면서 설치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동식 비계라고 그래요. 여기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거를 요 위에서 그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요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요걸 또 필요한 데만큼 또 바퀴를 이제 밀거나 이제 끌어서 갖다 놓고 고정을 시키고 다시 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수 작업한다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업할 때 사용을 하죠. 이런 것도 이제 다 가설 공사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 가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가설 공사는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걸로 다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토공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토공사는 이게 이제 한자로 흑토자를 써요. 흙에 대한 공사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공사라고 하는데, 토공사란 뭐냐?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기초나 지하실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집안면까지의 공간을 굴착 완료한 뒤에 집안면까지 다시 메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공사의 총칭이다. 다시 메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공사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물 시공할 때 있어서 기초나 땅 위에 흙 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흙을 이제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판판하게 만들고 이걸 다지고 하는 이런 공사들이 다 토공사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 조성, 대지가 건물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죠. 집을 짓기 위한 땅, 거기에 이제 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건물을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땅을 우리가 대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는 우리가 흙을 깎아내는 거를 절토라고 그래요. 높아서 깎아내는 거를 절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굴토는 이제 터파기 하는 것,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터파기 하는 거를 순수하게, 그러니까 판판하게 위에 높은 데를 깎아내는 거를 절토라 그러고, 굴토는 그 부분적으로 기초 부위라든가 지하실 부위를 파내는 걸 우리가 터파기라 그러고, 성토는 이제 성토는 낮아서 오히려 이제 흙을 메꿔야 되는 부분들, 메꾸는 작업을 우리가 성토라 그래요. 메꾸는 작업을 우리가 성토라 그래요. 그리고 정지는 판판하게 이제 고르는 작업을 정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짐 및 잔토 처리. 다짐은 이제 말 그대로 로라라든가 이런 걸로 단단하게 흙을 메꾸고 그 위에 이제 단단하게 다져야 되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안 치려면 이런 작업을 우리가 다짐이라 그러고, 잔토 처리는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흙이 남아서 요거를 이제 밖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잔여 흙을 처리하는 걸 우리가 잔토 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배수로는 이제 물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또랑을 파는 거를 우리가 배수로라고 그러죠. 그런 배수로를 하든가 흙막이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터파기를 뭐 지하실 뭐 공사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배수로 뭐 공사할 때라든가 그 흙을 파고 팠는데 그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거를 우리가 흙막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석축 공사도 다 이제 토공사에 포함이 된다. 크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토공사 시 뭘 어떻게 그냥 막 해야 되느냐? 토공사 시 조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런 그 흙을 파고 뭐 메꾸고 뭐 다지고 뭐 그냥 뭐 일반 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대지위에 공사할 때는 뭐 특별히 뭐, 뭐 조사할 사항이 좀 줄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필요한 조사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 사항들이 있는데 조사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부진해 조사. 그러니까 그 건물이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한 그 부지, 대지 내에는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경계선을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옆에 우리가 그 건물을 짓는데 남의 땅에다가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땅, 뭐 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우리가 이제 경계 측량을 해야 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이거는 그, 그 지적공사에 가서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찍어주셔. 해서 그 경계선을 걔들이 그러면 그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당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하고 이렇게 다 찍어줘요. 이게 경계선이야. 경계선. 경계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 전체적으로 옆에 도로보다 이 땅이 낮은지 높은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옆 앞에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네, 비올 때라든가 이럴 때 뭐 도로에 물이 낮으면은 물이 찬다든가 뭐 이럴 수 있고, 뭐 또 그 또 너무 높으면은 또 안 돼. 뭐 계단이 너무 높으면 또 계단에 또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고조차를 알아야 우리가 건물을 얼마큼 높이로 질 건지가 결정이 돼요. 또 흙을 얼마나 파내야 될지, 흙을 얼마나 메꿔야 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하고 고조차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설물은 땅 속에 뭐가 있느냐, 땅 속에 뭐 공공관로 그러니까 뭐 상수도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가스관이 지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각종 공작물들이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설물은 뭐 미리 파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선 같은 경우는 한전에 가서 알아본다든가 가스공사는 가스공사에서 알아본다든가 해서 이 부진의 조사를 이렇게 매설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또 그 부진에 또 다른 무슨 뭐 그 공작물들이 있는지 뭐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주변. 요건 지금 부지 내에 조사했는데 부지 주변은 어떤 상황인지 뭐 도로가 있는지 뭐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또 거기 뭐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또 내야 되겠죠. 뭐 이렇게 그 앞에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폭이 얼마만큼 큰지 뭐 이런 것들 교통은 얼마나 교통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매설물 여기 나왔죠. 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 케이블 이게 이제 그 부지 옆으로 이런 것들이 가면은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터파기할 때 잘못하면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것도 알아놔야 돼서 그 사고에 그런 그 사고 날 거에 미리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신호기, 가로등,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들이 뭐 부지 주변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인접 구조, 내가 건물을 지을 땅 옆에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지하가 몇 층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이제 땅 속이 또 문제야. 땅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야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지하수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하실을 지금 한 지하 2층까지 파야 되는데, 지하 수위가 조사해 보니까 한 3m 높이의 수위가 있더라. 그러면 지하 2층까지 파기 위해서 땅을 팔 때 그걸 감안을 해야 되겠죠. 지하수 상수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건물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토질이 약해서 기초를 도저히 이 흙 갖고 기초를 설치할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집안을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집안 조사를 함으로써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사회적인 조건, 소음, 진동, 그다음에 소음, 진동, 주변 입주자들,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을 할 건가. 그다음 기상, 하천, 인근 현장 공사 실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토공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공사는 크게 설명을 해드렸죠. 절토 땅을 깎는 거, 불토 땅을 파는 거, 성토 땅을 메꾸는 거, 흙을 메꾸는 거, 대메우기는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 팠다가 공사가 다 끝나서 다시 그 틈새를 메꾸는 걸 대메우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짐은 이제 단단히 다져주는 거. 잔토 처리는 남은 흙을 버리는 거. 요거를 이제 요런 범위를 토공사라고 하고, 이 토공사의 주요 공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안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실이라든가 이렇게 팔려면 우리가 이제 흙막이라는 걸 해요.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텃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면은 배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지정공사라는 걸 하는데, 지정공사는 기초를 안 치기 위해서 땅을 다진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이런 공사를 우리가 지정공사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지하실 공사가 끝나면은 틈새는 이제 흙으로 다시 메꿔야 되겠죠. 건물하고 구조물하고 터프하게하고는 그런 틈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묘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공사의 주요 공정은 이런 순서로 가서 대묘기가 다 끝나면은 토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그 위에 이제 일반 이제 마감 공사라든가 조경 공사라든가 부대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자, 이제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흙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흙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흙의 성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짜증은 나는데, 공부를 하면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흙은 암석이 풍화되어 직경 10cm 미만의 크기로 부스러져 모여있는 상태가 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흙이다. 땅에 있는 흙이다. 그게 거기에 모래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흙의 하나하나 입자 사이의 간극이 물과 공기로 채워진 다공체의 흙입자, 간극수라는 것은 흙입자와 흙입자 사이에 들어있는 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준다고 생각할 때,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이 쫙 빠져서 밑으로 스며들어 내려가죠. 흙 속에 흙과 흙입자 사이에 있는 물을 간극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공기는 그게 물이 아니고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 뭐 이렇게 해서 흑입자하고 간극수, 간극공기가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흙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흙이다. 그래서 흙은 뭐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인 땅 속에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무슨 뭐 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속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조립토가 있고 세립토가 있는데, 조립토는 우리가 여기 뭐 입자가 큰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조립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흙의 성질 보면은 요 표에 모래층이 있죠. 요 모래층이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조립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립토는 입자가 작은 점토 입자로 된 게 이제 세립토다 얘기했는데, 요게 그 박스에 있는 점토층, 요게 이제 세립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모래층과 이 조립토와 세립토가 이제 같은 흙인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있느냐 점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질이 아주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성질을. 그래서 흙의 성질은 이제 투수개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투수개수는 얼마나 물이 잘 통하느냐. 이걸 우리가 투수개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래층은 크죠. 모래로 돼 있는데 물 이렇게 뿌리면은 바로 스며들어서 바로 빠져버리죠. 모래는. 그래서 이건 뭐 투수개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점토는 우리가 점토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개흙 점토흙, 우리가 또 그 초등학교 때 뭐 물건 이렇게 좀 그 점토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걸 우리가 점토라고 그러죠. 점토층. 이거는 뭐 여기다 물을 갖다가 보면은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거의. 이거는 그냥 뭐 왜 물이 고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투수 개수가 점토층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점착성은 뭐냐? 점착성은 들러붙는 성질. 이렇게 착 들러붙는 성질을 점착성이라고 그러는데, 모래층은 이게 들러붙는 성질이, 모래는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죠. 그래서 모래층은 점착성이 없죠. 모래는. 근데 이제 점토층은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지고 또 모양을 만들면 모양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자르려고 손으로 쭉 이게 금방 안 떨어지고 이렇게 쭉 늘어지죠. 이게 점착성이 있어서 툭툭 달라붙고, 점토층은 이게 커요. 그 다음에 안밀 속도라고 하는데, 안밀 속도는 뭐냐? 안밀이라는 거는, 안밀은 이렇게 꽉 눌렀을 때, 다졌을 때, 꽉 눌렀을 때 완전히 다져지는 게 안밀 속도가, 물에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짐기 갖다가 모래가 많은 모래층에는 이 다짐기 갖다 이렇게 다지면은 금방 다져져요. 이게 안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점토층은 다짐기 갖다 이렇게 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다져지질 않고. 이 안밀이 이게 잘 안 돼. 이게 안밀이 빨리 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 점토층 같은 경우는 물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안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건조 수축량은 건조했을 때, 이 흙에서 물이 빠졌을 때, 건조라는 건 흙에서 물이 빠졌을 때 얘기죠. 모래층은 평상시에도 이게 뭐 바로바로 물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건조했을 때 이게 수축이 되는 게 이제 적어요. 근데 점토층은 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논에 가물었을 때, 논에 보면은 이렇게 뭐 거북등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 그러죠. 이게 논이 보통 대부분이 논에 있는 흙들이 대부분 흙이잖아요. 여기 이제 물이 빠지면 건조했을 때 이렇게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수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토층은 이 건조 수축량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우 주요 성질들 중에서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뭐,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간극비가 크냐, 간극비가 적으냐, 뭐 이렇게 또 뭐 시험 문제 이 지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함수비가 뭐 어떠니 저떠니, 뭐 포화도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그런 걸 지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야 돼. 그래서 간극비라는 건 뭐냐면은 토입자 용적, 그러니까 흙의 입자의 그 부피와 그 속에 흙과 흙 사이에 그 비어 있는 그런 용적, 요거의 비가 우리가 간극비라고 그러고, 그 빈 속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경우, 토입자의 무게하고 물의 무게와 비를 요건 함수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화도는 그 간극, 흙과 흙의 그 사이에 그 공간의 용적 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의 용적. 이게 그걸 우리가 이제 포화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포화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물이 많다는 얘기고요. 함수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지문에서. 이걸 뭐 굳이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사를 하게 되는데, 집안조사를 아까 이제 토공사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집안조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 집안조사의 목적은, 집안조사의 목적은 건설공사 대상 집안의 지층 분포와 토질, 암석 및 안반 등 집안의 공학적 성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집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집안 정보, 집안 조사는 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토공사 시에는 이제 흙막이공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기초공사 또는 진해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이제 그걸 산정을 할 때 만추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집안조사에는 보링공법과 표준관입시험공법과 뭐 베인 테스트, 그다음에 진해력 테스트, 뭐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진해력 집안조사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요거 이제 요 뒤에서 요걸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봅시다. 보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보링 테스트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땅 속을 직접 구멍을 뚫어서 파서 흙을 땅 깊이별로 흙을 직접 빼내서 토사를 채취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흙을. 그래서 뭐 지중 토질의 분포, 흙의 층상 및 구성을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격은 보통 30m 간격으로, 부지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m, 100m 이렇게 부지가 있다. 그러면은 보링 테스트를 보통 30m 간격으로, 그러니까 가로 30m, 세 번 30m니까 100m 같으면은 뭐 세 군데, 뭐 이쪽 세로 세 뭐 세로라고 만들겠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100m, 100m다. 그러면 한 9군데 정도, 9군데 정도 이렇게 보링 테스트를 하죠. 이게 직접 이렇게 구멍을 직접 땅 속에 땅을 파서 그 안에 있는 흙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뭐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뭐 이건 직접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링 테스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질 때는. 그래서 뭐 큰 건물 짓고 할 때는 다 보링 테스트를 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건설 현장 가면 많이 볼 거예요. 보링 테스트는. 자, 표준관입시험이라고 있는데, 표준관입시험은 요거는 이제 표준 샘플러를 63.5kg의 햄머로 75cm의 낮고 75cm 높이에서 그 표준 샘플러를 땅속에다 박는 거예요.
박아서 30cm 도달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n치라고 해서 n값이라고 해서 n값이 얼마냐를 구해서 이 땅이 단단하냐 안 단단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 이제 그 햄머가 있고 요 가운데 사진에 보면은 요 샘플러라고 해서 땅 속에다 넣고 이걸 이제 박죠. 여기서 요거를 75cm 높이에서 요 햄머로 이렇게 요 낙차로 이렇게 그대로 떨어뜨려서 그래서 30cm를 들어가는데 몇 번 때렸냐 가지고 이제 값을 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밑에 표에 보면은 모래지반하고 점토지반이 이렇게 n값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모래지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4번 만에 4번을 때렸는데 30cm가 들어갔다. 뭐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연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점토 집안 같은 경우는 2번 만에 30cm가 들어갔다. 이것도 굉장히 연약한 집안이다. 그 다음에 뭐 4번에서 10번 모래 집안 같은 경우는 그럼 연약하다. 점토 집안은 뭐 2번에서 4번. 그러니까 이제 모래 집안하고 점토 집안하고 이런 샘플러를 박았을 때 그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거예요. N 값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 값이 50번을 때렸는데 30cm가 갔다. 이거 굉장히 단단한 집안이겠죠. 그 다음에 그 점토 집안 같은 경우는 15번에서 30번 때렸는데 30cm가 갔다.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게 이 지질이 보통 뭐 연암이냐, 뭐 아니면 뭐 얼마나 단단하게 밀실된 흙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을 해요. 이거는, 요 표준관입 시험도 많이 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베인 테스트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형 요걸 베인 테스터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뭐 땅 속에 이걸 받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게 얼마만큼 회전이 얼마만큼 힘을 가해야 회전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거의 이제 굉장히 연약한 점토질 집안에 사용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조금이라도 단단하다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좀 거의 뭐 사용을 일반 간단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해력 시험은 허용 직접 기초 저면이 되는 집안에 직접 제어한다 그랬어요. 직접 제어해서 허용 진해력을 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땅 속에다가 하중을 이렇게 두어서 이게 땅이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진해력 시험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제하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하중을 이렇게 직접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하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께 25mm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의 철판, 보통 이제 원형의 철판으로 여기 보면은 우측 사진에 보면은 제합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합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면적이 2000 제곱미터가 표준되는 것으로서 45cm 철판을 사용한다. 요게 이제 치마가 이제 쭉 실제로 하중을 올려서 하중을 올려서 이게 이제 치마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과 치마량을 가지고 이 집안은 얼마까지 받아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치마 증가량이 0.1mm, 그러니까 0.1mm 2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0.1mm가 안 된다. 그러면 치마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이걸 직접 하는 거고, 요 좌측에는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직접 이 위에다가 이렇게 땅 속에다가 이걸 이제 뭐 어스안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직접 하중을 유압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재하시험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야. 이게 주반조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가 있는데 토공 건설 기계가 있는데 토공사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토공사가 땅을 파고 뭐 메꾸고 뭐 하는 것들이 토공사라고 그랬죠. 이게 그냥 사람이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호라든가 뭐 불도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설 기계라고 그래요. 이거는 건설 기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설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봅시다. 먼저 그 건설 기계를 어떤 장비를 쓸 건지는 먼저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굴토할 흙, 그 땅을 파야 될 흙의 깊이, 얼마만큼 깊이 팔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그거 깊이 팔 건지를 그거에 따라서 장비를 어떤 장비를 쓸 건지, 장비를 몇 대를 내야 될 건지, 이제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굴착된 흙의 처리. 이게 이제 흙을 파서 밖으로 뭐 흙이 이제 그 야적장, 그러니까 현장 내에다가 이렇게 둘 수 없을 때는 밖에다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반출 거리 어디까지 나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덤프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대를 붙일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흙의 종류, 흙이 무른 흙인지 아니면은 뭐 단단한 흙이라서 뭐 암이라든지 뭐 이제 뭐 자갈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댈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뭐 일반 무른 흙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호만 되면 되지만 암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또 깨야 되니까 뭐 저기 우리가 브레이커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 또 돼야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장비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공사 기간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장비를 쓸 건지 몇 대를 댈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공 장비는 주로 이제 이런 굴착용 기계는 땅을 파는 기계를 우리가 굴착용 기계라고 그러죠. 이런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적재용 기계 흙을 실는 기계 적재하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용 기계 흙을 운반하는 걸 운반용 기계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덤프트럭 같은 경우 정지용 기계는 판판하게 고르는 걸 우리가 정지용 기계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뭐 도로공사 뭐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뭐 그레이더 종류를 우리가 정지용 기계라고 하고 다짐용 기계는 흙을 단단하게 다지는 장비를 우리가 다짐용 기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흙을 이제 깎고 뭐 퍼내는 그런 기계들 우리가 이제 배토하고 정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토 정지용 기계라고 그러는데 불도저 여러분들 이런 불도저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불도저는 흙을 깎아서 이렇게 밀어서 정지하죠. 이건 이제 정지도 하고 깎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불도저라고 그래요. 불도저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종류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가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 불도저가 이렇게 생긴 거다. 우측의 사진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더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덤프차에다 실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정지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트럭에 흙을 실는 용도고 불도저와 같은 밀고 편편하게 이제 정지하고 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로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페이로더라고 주로 많이 해요. 페이로더. 그러니까 로더계. 그러니까 이제 로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로더 장비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건 페이로드 장비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흙을 깎으면서 또 이게 이제 판판하게 또 낮은 데는 요 흙을 갖다 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비를 우리가 스크레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도로공사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굴상용 기계라고 해서 땅을 파는 기계. 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이제 백호라고 하기도 하죠. 요거 옆에 사진에서 보면은,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셔블계 계통, 셔블계 장비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집안면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땅이 이제 장비가 서 있는 것보다 높은데 파는 거를 우리가 파워 셔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외국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서 뭐 파워 셔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쇼벨계 뭐 2번 보면 쇼벨이라고 그랬죠. 백호라고도 하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보는 이걸 우리가 이제 백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아래로 향한다 그러는데, 주로 이 장비 하나 갖고 높은 데건 낮은 데건 다 뭐 지금 국내에서 다 뭐 백호로 다 사용하죠.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뭐 이걸 구분해서 알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불상용 기계다 그러면 백호 기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드래그라인은 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속에 있는 물속에서 있는 흙을 파내고 있는 것처럼 파내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계를 설치한 집안보다 낮은 장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이 위에 요 장비가 있으면은 장비 밑에 물속에 있는 거 밑에서 이렇게 파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아, 강바닥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항구에 항구를 이제 속에 있는 그런 흙 같은 걸 파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드래그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래 같은 걸 있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팔 때도 어, 그 우리가 이제 드래그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긴 게 드래그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크렘쉘은 여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땅을 이제 크레인으로 버켓을 이제 밑으로 내렸다가 요걸 이제 이렇게 흙을 파서 들어 올려서 덤프차에다 실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딱딱한 흙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밑에서 이제 주로 터파기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터파기 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강이나 이제 뭐 이렇게 바다 속에 있는 저렇게 물은 흙을 이렇게 팔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이 드래그 라인처럼. 크렘쉘은 이제 백호로 흙을 파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저 위에서 저 크렘쉘로 이렇게 그 버켓에다가 저 담아서 들어 올려서 덤프차로 실어서 운반하는 요런 작업을 하는 걸 우리가 크렘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터파기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시내 같은 경우 땅 협소하고 할 때 복공판이라고 그러는데, 복공판을 깔고 그 위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크렘쉘은 기타 이제 컨베이어 흙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로라 밑에 2번 진동 롤라라고 돼 있죠. 로라는 진동 롤라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목회돔 롤라, 그다음에 타이어 롤라 이렇게 포장 공사할 때 쓰는 롤라들이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지는 거를 우리가 다지는 것을 롤라 장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 가설공사와 토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기초공사 내진 기초공사하고 나 이제 기초공사나 지정공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이클래스에 올리지를 못해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단톡방에서 올려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수업을 받게끔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클래스에 직접 업로드를 시킬 거니까 이클래스에서 강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처리는 바로바로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받으면 출석이 바로바로 되니까 그걸 이제 별도로 저한테 메일을 안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